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건 40년 넘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의 마른 기침 소리에 맞춰 물을 끓이고 있을 때 평온했던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엄마, 자는 거야? 나 오늘 진짜 바빠서 일찍 왔어. 애 좀 받아줘. 맞벌이하는 딸아이는 잠도 깨지 않은 손주를 안고 폭풍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딸이 내민 가방 안에는 어제 자기가 먹이고 대충 던져둔 젖병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엄마 미안.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젖병을 못 닦았어. 이것 좀 삶아줘. 나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해. 딸은 아이만 쏙 맡기고는 허겁지겁 집을 나섭니다. 나에게 딸은 반가운 자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숙제를 던져주고 가는 불청객 같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달래며 젖병을 삶고 나서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서둘러 한술 뜨는 내 모습이 거실 거울 속에 비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에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어느덧 내 나이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무릎 관절이 쑤셔와 잠시 소파에 앉으려 하면 출근한 딸에게서 또다시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엄마, 오늘 급한 회의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엄마밖에 없는 거 알지? 미안. 그 엄마밖에 없다는 달콤한 한마디가 사실은 나를 묶어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내 이름 석자는 희미해지고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온 시간들. 나의 계절은 여전히 시린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깨가 무겁고 무릎이 시큰하게 아려오던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지독한 감기 기운에 어지럼증까지 더해져 나는 겨우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던 찰나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자는 거야? 나 오늘 진짜 급한 모임 있어서 애 좀 맡기러 왔어. 내 몸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들려온 딸아이의 목소리. 아픈 엄마에 대한 걱정보다 본인의 바쁜 일정이 우선인 그 목소리에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엄마. 집골이 이게 뭐야? 설거지도 하나도 안 돼 있네. 애 밥은 여기서 먹여야 하는데.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내 감기약 봉투를 빤히 보면서도 딸은 아이의 가방을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서서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늦었어. 애 저녁 좀 챙겨 먹여줘. 아 맞다 엄마. 나 나갈 때 내 와이셔츠 세탁소에서 찾는 거 잊지 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 키운 자식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필요할 때만 찾는 무료 서비스 센터였을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내 약봉투를 보더니 발로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배고프니까 얼른 밥상부터 차려. 반찬 없으면 고기라도 좀 볶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나를 갉아먹고 세워진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남편이 내동댕이 친 약봉투를 주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오직 나를 향해 꺾어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고소한 밥 냄새로 가득했을 집안은 기묘할 만큼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엌 대신 거실 테이블 앞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나를 보며 남편은 방에서 나오다 멈칫합니다. 뭐해? 밥 안 하고.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 거 몰라? 나는 대답 대신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분간 지낼 옷 몇 벌과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내 아픈 몸을 증명하는 약봉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오늘부터 파업이에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그리고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수고도 이제 끝이야. 내 손마디가 다 닳고 무릎이 무너질 때까지 당신은 내 컨디션 한번 물어본 적 없지? 이제는 그 대접, 나 스스로에게 해줘야겠어.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내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일은 멈춥니다.
마침 손주를 맡기러 들이닥친 딸아이가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나 출근해야 한다니까. 애는 누가 봐? 나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난 아니야.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책임져야겠거든. 가족 단톡방에 나쁜 엄마 선언문을 올리는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분 좋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가사 노동을 중단한다. 밥은 알아서 차려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라. 급한 용건 외에 내 전화기는 꺼져 있을 거다. 남편의 고함과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 당분간 여행도 가고 내 몸부터 고칠 거니까 찾지 마. 당신들끼리 어떻게든 잘해봐.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한 여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선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년간 내 손을 묶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던 가족들의 호출로부터 벗어나자 비로소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자식들 옷만 사러 들렀던 백화점에 가서 가장 화사하고 비싼 실크 스카프 하나를 나를 위해 샀습니다. 내 목에 직접 둘러보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수라고 평생 남의 것만 사며 살았을까? 나는 무작정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떠나는 여행. 이것이 내가 60이 넘어 처음 누리는 호사였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나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나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희. 그래, 나는 김영희였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내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자식들이 좋아하던 메뉴가 아니라 내가 평소 먹고 싶었던 매콤한 해물찜을 주문했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미각에 집중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맵고 알싸한 맛이 입안을 감돌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바닷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메말랐던 내 마음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질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집을 비운 지 고작 이틀째 그동안 평화로워 보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초파리가 꼬이기 시작했고 거실 바닥은 누구 하나 줍지 않은 양말과 옷가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언제 온대? 나 내일 입을 블라우스 세탁도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딸은 엉망이 된 집안 꼴에 짜증을 내며 냉장고를 열었지만 늘 꽉 차 있던 밑반찬 통들은 텅텅 비어 차가운 한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밥솥 열 줄도 몰라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는 결국 쉰내가 나는 셔츠를 입고 출근하며 애꿎은 문만 쾅 닫고 나갑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고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수백 개의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도무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엄마가 숨 쉬듯 해치우던 가사 노동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었는지 그들은 이제야 살갗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나 배고파.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누가 애를 볼 것인지를 두고 날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엄마라는 엔진이 멈춰버린 뒤 멈춰버린 고장난 공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다 멈칫하며 아내가 없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보며 가족들은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행을 떠난 지 꼭 열흘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화사하게 염색을 하고 생전 처음 사본 세련된 원피스를 차려입은 내 모습은 낯설지만 눈부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난장판이 된 거실이 보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당신이야?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집구석 꼴 좀 봐.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차분하게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집구석 꼴이 왜? 당신 손은 장식이야? 밥통 쓸 줄 모르면 굶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 때마침 퇴근한 딸이 달려와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애 저녁 좀. 응? 아니, 오늘부터 이 집은 각자 도생이야. 내 아이는 내가 먹이고 내 빨래는 내가 해라. 난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거니까. 당황한 가족들 앞에서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가사 노동 분담 계약서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집에 머물길 원한다면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 밥, 청소, 빨래 모든 것에는 비용과 대가가 따른다는 걸 똑똑히 알아둬.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읊조리는 내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건강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반항하던 남편도 이제는 퇴근길에 자기 몫의 세탁물을 맡기고 주방에서 서툴게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자식들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아이를 돌보며 비로소 부모의 시간이 공짜가 아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침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창가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일주일에 2번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에 나가고 주말이면 가족들 뒷바라지 대신 친구들과 산책길에 오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가족들도 나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을. 누군가는 지는 계절이라 말하지만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지난날의 나에게 나는 나지막이 속삭여줍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마음껏 웃으며 살아도 돼.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행복도 그 틈 사이로 피어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뜨거웠던 하루를 견뎌낸 뒤 스스로를 온전히 불태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가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